이 작품은 그 모든 게 짬뽕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해. 알겠니? 제목은 정을선전인데 얘들아, 실제로 정을선은 남자 이름이잖아. 그지? 근데 이 소설은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유춘연이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실제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영웅소설이 아니에요. 영웅소설이 아니라 조선 여인 순환사야. 얘들아, 조선같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게 소설로서 형상화될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갖게 되죠. 첫 번째 테마는 뭐야? 계모형 가정 소설이잖아.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그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장화홍룡, 콩쥐파치 이런 이야기들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처척 간의 갈등이에요. 처척 간의 갈등. 대표적인 게 너희 잘 알고 있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 그지? 근데 전처와 그 전처 자식과 계모와의 갈등도 그렇고 처척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원인이 다 뭐냐면 가부장 탓이에요. 사실 가부장 사회에서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 가부장에게 집적돼. 그러니까 가부장이 없거나 부재 혹은 가부장이 무능력할 때 이 갈등이 촉발돼요. 장홍련 아버지 있잖아. 장홍련 아버지가 장화가 누명을 쓸 때 누명을 바꿔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장화한테 강력하게 죽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모든 갈등이 풀렸을 때 잠깐 등장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무능력하거나 존재감 없는 아버지. 존재감 없는 걸로 따지면 콩쥐파치 아버지는 뭐 끝판왕이죠. 콩쥐파치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지. 이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갈등이 신데렐라에 있잖아. 신데렐라의 아버지 기억나니? 신데렐라 아버지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출장 갔다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판본에서는 죽었다고 나오기도 해요. 이게 사시남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남정기. 이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 보면 사시남정기에서는 가부장이 유연수란의 아버지였다고 처음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괜찮았어. 근데 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이 유연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능력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갈등은 가부장의 부재나 가부장의 무능력으로 발생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할 때도 어차피 가부장 사회에서 해결할 때는 가부장이 해결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없는 가부장이 누구를 끌어들이게 돼? 제3의 가부장을 끌게 돼. 주로 이제 제3의 가부장은 장홍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파견온 이제 관리가 있어요. 정동호라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기들의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혹은 이제 왕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도 해요. 왕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데우스 무슨 마키나냐?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는 거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건 이제 뭐 옛날에 갑자기 기계장치 타고 내려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 같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가부장사에서 왕이죠, 왕. 그지? 이 작품은 그 모든 게 짬뽕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정을선전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자. 자, 낙향한 대상 전진이가 만년에 복례산에서 백일기도 후에 전생 남의 용자 을선을 낳는다. 일단 복례산이라는 걸로 봐서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지? 중국이야. 중국 송나라가 배경이다. 자, 전생 남의 용자. 뭐 고전소설의 남자 주인공에게는 흔한 일이죠. 그죠? 얘는 누구의 DNA를 타고나네? 아쿠아맨이냐? 아쿠아맨의 DNA를 타고나네. 그렇지? 자, 익축당에 참선을 입고 참선은 이제 모함을 받은 겁니다. 삭탈관직당한 유한경이 딸 춘연, 드디어 여자 주인공 등장했다. 이름이 뭐야? 유춘연입니다. 유춘연. 자, 춘연을 두었으나 부인이 일찍 죽어 노씨, 드디어 계모가 나왔지. 질친을 맡게 됩니다. 유승상의 회갑을 맞아 정승상을 초대하여 정을선이 유춘연을 보게 됩니다. 을선이 춘연으로 상사를 얻자 정승상 집에서
유승상 집안의 통운합니다. 얘들아,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상사병 너무 많이 걸리지 않냐? 그지? 너희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너희 때랑 달라.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성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떡하니? 예? 일단 그 이성의 모습을 볼 수는 있나요? 볼 수 있죠. 실제로 못 보더라도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인스타나 SNS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번호도 따기 쉽고 아는 사람 주변 사람만 조금 포섭하면 문자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길 가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셨다고 쳐?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전화요? 물론 우리 때는 있긴 있었어. 근데 집 전화인데 전화 걸면 아빠가 받아. 자넨 누군가? 예? 얼른 끊어버리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때는 또 전화도 없을 때 아니냐, 그지? 그냥 마음앓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상사 같은 거 얻는 거는 이 당시에는 뭐 흔한 일이었어. 근데 이건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심하게 가는 거죠. 상사병을 얻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물어봤겠지.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 집안에 통혼을 한 겁니다. 통혼. 혼례를 올리자고 통혼을 합니다. 자, 을선이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됩니다. 얘들아, 이런 건 이제 상식이야, 상식. 한림이라는 명칭은 장원급제자한테 붙여지는 명칭이야. 내가 아까 사시남정기의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어? 유연수라고 그랬지, 유연수. 근데 실제로 본문 읽어보면 유한림이라고 더 많이 나와요. 유연수도 이제 과거에 장원급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가부장들이 공부는 또 졸라 잘해요. 멍청하면서. 자, 한림과 춘현의 혼담이 오가자 계모 노씨가 춘현을 죽이려 음식에 독한 약을 넣어서 유춘현을 죽이려 하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무산되고 만다. 자, 이 사건에서는 얘들아 잘 봐야 되는 게 노씨가 춘현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를 잘 봐. 모든 고전소설의 공통인데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을 아무 때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워하긴 해도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거든. 근데 언제 죽이려 하느냐? 요겁니다. 언제? 혼담이 오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장화홍련전에서도 계모가 장화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장화가 시집갈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떡하니? 빈손으로 보내니? 지금이랑은 상대도 안 한 상상할 수 없는 혼수를 해서 보내요. 특히 좋은 집에 갈 때는 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성의만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온 만큼 보내야 되거든. 양반가에서는 해올 때도 어마어마하게 해오잖아. 그러니까 보낼 때도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 노씨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있거든. 일남일녀를 두고 있어요. 일남일녀를.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갈 재산이 전처소생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크게 봐서는 다 같은 여성 피해자들이다. 뭐 이걸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뭐 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나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걸 갖다 주는 사람이 이제 유모거든. 좀 이따 나올 텐데 유춘현한테는 엄마 같은 유모가 있어.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 같은 유모라고 해도 호칭을 아가씨라고 부르잖아.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아니야. 야 소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야. 반말해요. 진짜 엄마야. 엄마 없이 유모 손에서 컸으니까. 얘도 진짜 엄마처럼 기대고 그래. 그 유모가 음식을 갖다 줬거든? 그럼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무슨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걷어냈어. 근데 그 먼지 같은 게 땅으로 딱 떨어지자마자 소설에 보면 파란 불꽃이 일었다 그래. 팍!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음식을 개한테 먹여본 거죠. 그랬더니 즉사. 어이구 내가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살았어. 자, 을성과 춘현이 혼인한 첫날 밤에 노씨의 관계로 자객이 들어 유춘현이 자신의 계집이라고 정을선 앞에서 정부인체합니다. 그러자 을선은 춘현을 의심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자객 노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노태는 이제 노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얘가 와가지고 문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비록 실랑이지만 실랑은 지금의 차관급 벼슬을 얘기합니다. 어찌 남의 계집을 품고 자느냐. 내 너를 벌하리라 하고 이제 칼을 쫙 뽑아들어요. 그 안에 있었던 요 주인공 정을선이 쫄았어요. 덜덜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전제가 거함이 아니냐. 그지? 밖으로 나갑니다. 용기 있게.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얘는 사라지고 난 뒤지. 그러면 부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멍청한 새끼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로 집으로 가버려요. 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사실 옛날 설화 중에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설화 중엔 일월삼 황씨부인 설화라는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은 이제 서정주가 시로 쓴 작품도 있습니다. 신부 들어봤니? 그 신부라는 시가 형사가 잘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첫날 밤을 보냈어 신부랑. 신부가 색동족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잠깐 소피 보러 갔다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을 겪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 뒤에 얘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과거에 급제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30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우연히 그 근방을 지나가게 돼가지고 그 집을 보게 된 거야. 혹시나 하고 그 집 안을 들어가 봤더니 신부가 30년 전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야. 색동적으로 입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을 탁 갖다 댔더니 갑자기 재로 변해가지고 폭삭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형상은 끝내주죠. 그죠? 형상은 끝내줍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성들이 많았던 거죠. 어쨌거나 이 사건 뒤로 유춘현은 누명을 벗고자 혈서를 쓴 속적삼을 유모에게 주고는 자살해버립니다. 죽었어요. 주인공인데 죽었어. 그녀는 빈소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어서 염습조차 하지 못해요. 원한이 너무 강한 귀신은 에너지를 사망으로 뽑아낸다고 그러지. 그래서 염습 알지? 시체 닦아주고 옷 새로 입히는 거거든? 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유모부터 혈서를 쓴 속적삼을 바꿔서 그 내박을 알게 된 부친 유한경. 이 사람도 사실 무능력한 거죠. 이제서야 알게 돼. 노 씨의 시비를 엄행하려고 하자 노 씨가 이를 만류하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엎어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사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야? 원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원기에 의해서. 또 노 씨의 사촌 오라비 노태. 아까 자가격으로 분장한 애 있잖아. 예. 얘는 그 광경 보고 쫄아가지고 목매어서 자살해버려요. 자살했고 노 씨의 자녀 일남일녀 있다고 그랬지. 일남일녀. 얘네들도 벙어리에다 인사불성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한이 어느 정도 풀렸느냐? 어림도 없죠. 원기의 원한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요거 흐름이 뭐랑 약간 비슷해? 예? 장홍련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죠? 장홍련의 이 원기들의 원한도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고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고을이 폐업될 지경까지 가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춘현의 국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죽고 고을은 폐업이 될 지경까지 갑니다. 부친도 병사하지만 춘현은 유모내만큼은 떠나지 못하게 하고 유모내가 원기가 된 춘현을 지극정서로 봉양해요. 그러니까 이 원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고 있는 애가 바로 이 유모내예요. 유모. 엄마 같은 애라고 그랬잖아. 원기가 된 상태에서도 유모랑 의사소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봉양을 하죠. 자, 을선이 황제의 조카인 주왕의 딸과 혼이 납니다. 딸이 아니라 딸과 혼이 납니다. 이 주왕의 딸은 누구냐면 아까 얘가 한림학사가 됐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인재를 탐내는 관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왕족인 조왕이 있었던 거지. 너 내 사위해라 그랬는데 얘가 거절한 거야. 싫은데요? 왜? 저 이미 정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쪼로로 황제한테 갔어요. 얘가 감히 왕족을 무시하고 왕족의 명령을 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얘를 불렀어. 근데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사공평한 황제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황제인 거죠. 무사공평한 황제. 이 황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정혼자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정혼자랑 혼인하는 게 맞는데? 그래. 조항은 걱정하지 말고 그 정혼자랑 결혼해. 이랬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쑥대밭이 됐잖아. 그지? 첫날 밤에 그렇게 쑥대밭이 되니까
원래 결혼시키려고 했었던 조항의 딸과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유부남이 됐어. 유부남이 되고 추녀는 어떻게 되냐면 원한으로 입주일 때가 폐업이 되자 을선이 자원을 해요. 사실 이제 많은 봉서들이 올라갔겠지 황제한테. 이제 이 고을이 폐업이 될 지경입니다. 제발 유능한 관리 좀 보내주세요. 갈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정월선이 이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청자의 명을 받아서 입주로 떠납니다. 근데 얘는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 못해요 얘는. 유모로부터 추년의 결백을 들은 을선이 빈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년이 거절해요. 아주 능청스럽게 거절한다. 이게 이제 내막을 다 알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이제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정을선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저 몰라요. 아니 첫날 밤 같이 보내려고 했던 신랑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 절대 올 리가 없어요. 당신 뭐 지나가는 과객 같은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보장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정을선이라니까. 그 사람 여기 안 온다니까. 빨리 가세요. 굉장히 능청스럽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정을선은 이제 얘는 해결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을선은 추년의 결백을 상수해서 황제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황제가 충렬 부인의 칙첩과 교지를 내리게 해요.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칙첩입니다. 충렬 부인이면. 자, 그래서 빈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황제의 명이라는 것은 귀신마저도 거절할 수 없는 명이에요. 그만큼 가부장적 질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유충현이 재생의 방법을 정월성에게 알려줘요. 이제 너 그러면 금성산이라는 곳에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나 살릴 약 좀 가져와. 얘가 엄청 뺑뺑이 돌았는데 결국 못 구하고 구슬만 하나 가져왔는데 됐어. 그 구슬이면 돼 해가지고 이제 그 구슬로 얘가 시신이니까 많이 상했을 거 아니냐. 그지? 거기를 이제 온몸을 문지르니까 새살이 다 돋아나면서 얘가 소생을 합니다. 좀 황당하긴 하죠. 자, 그리고 유치는 이제 정을선의 집인 시댁으로 갑니다. 여기서 겨우 1부 얘기가 끝난 거야. 알겠니? 이제 뭐가 남았어? 처척 간의 갈등이 남았죠. 이제 처척 간의 갈등. 자, 2부 얘기 들어보자. 충렬 부인 유씨는 시모 양씨를 지성으로 섬기고 정렬 부인을 예로 대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로부터 충렬 부인을 원비로 정하라는 명이 떨어지고 이어서 유부인이 아이를 잉태하자 조부인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 얘들아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일단 시모 양씨는 누군지 알겠지? 정을선 엄마야. 정을선 엄마. 그리고 정렬 부인이 누군지 알겠지? 아까 조왕의 딸. 그러니까 얘가 제1부인이 된 거 아니냐? 조왕의 딸. 그리고 이제 얘는 충렬 부인의 이름을 얻고 이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제2부인이 된 거잖아. 그런데 원래 순서로 따지면 정을선은 누구와 먼저 공식적으로 혼인을 한 거야? 얘랑 먼저 혼인을 한 거잖아. 유춘연. 그지? 근데 내가 아까 황제가 공평무사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 황제가 이거를 원대복귀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충렬 부인을 원비로 정해. 원래 이 순서가 맞잖아. 라고 황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왕의 딸인 정렬 부인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황족이잖아, 자기는 또.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한 거예요.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 전초소생과 계모와의 갈등에서 계모가 앙심을 품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혼담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처척 간의 갈등에서는 그게 뭐가 되겠냐? 첫째 부인의 잉태가 됩니다. 첫째 부인의 잉태. 너희 그 사시남장기에서도 10년 동안 금슬이 좋았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사시가 직접 교씨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교씨가 잉태를 하거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뒤늦게 사시가 잉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교씨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렬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는 거야. 그지? 괜히 시집 왔다가 황족인데 갑자기 2부인으로 밀려나고 처음에 1부인으로 시집 온 거잖아. 자기가 2부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근데 걔가 잉태까지 했어? 그럼 이 집안에서 나는, 내 애기는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뭐가 나와야 돼? 일단 가부장의 부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무능한 가부장이긴 한데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 안 당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얘를 떠나가게 만들죠. 소용의 발랑으로 을선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부장의 부재라는 조건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조씨 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뻔한 계략을 세워요. 또 간부 계략이죠. 간부 계략. 정부를 만드는 계략인데 일단 얘를 방에서 빼와야 돼. 방에서 그래야 정부를 심을 거 아니냐. 그지? 그래가지고 유춘현을 방에서 빼오기 위해서 아프다고 칭병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아프다고 핑계를 대서 충렬 부인이 자기를 간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에서 빼오고 그 방에 정부를 심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부는 금년이라는 자기 여자십인데 얘를 남장시켜가지고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역할은 뭐야? 남장해가지고 유치원의 방에 숨어 들어가 있는 가짜 정부예요. 근데 숨어만 있으면 뭐하니? 시모 양씨가 이 광경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 시모 양씨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의 방까지 오게 만들어야 되는 애가 있지. 걔가 누구냐면 사촌 선복록입니다. 사촌 선복록. 사촌 선복록이 시모 양씨를 모셔와서 유치원의 방에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모 양씨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당연히 넘어가죠. 여기서 관계에 넘어갑니다. 관계에 넘어가서 시모 양씨는 유치원을 내옥에 가두도록 해요. 임신했는데 유치원은 수치스러움에 목을 메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조력자들의 활약상이 나와. 이 정을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제목은 영웅설화 소설 같은데 정을선의 영웅설화담은 하나도 안 나오죠. 대신 나오는 게 뭐냐면 조력자 설화담이 나옵니다. 조력자 설화담. 고전선도를 통틀어가지고 이 조력자들만큼 강력하게 조력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일 거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조력자 첫 번째 누가 아까 유모 나왔었잖아. 유모도 대단한 조력자긴 했는데 대단한 조력자들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누구 나오냐면 금섬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얘의 역할을 보세요. 12금섬이 일단 유치원이 못 죽게 말려요. 그 다음에 이에 그치지 않고 서쪽 지방에 서용을 정벌하러 간 정을선에게 지 오라비 호철로 하여금 유치원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월매와 함께 유치원을 구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계획이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지만 잔혹해요. 봅시다. 금섬은 충렬민 유씨를 대신해서 내옥에 들어가서 자살해버려요. 얼굴은 어떻게 하고? 얼굴을 다 짓이겨버려요. 못 알아보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월매죠. 월매가 이제 얼굴을 짓이겨고 얘는 들어가가지고 충렬부인처럼 보인 다음에 자살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발각 날까 안 될까? 발각되죠. 왜냐하면 얘는 임신을 안 했잖아. 그렇지? 후에 발각됩니다. 월매의 역할은 뭐냐? 충렬부인 유씨를 데리고 도망감으로써 일단 목숨을 구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동물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리고 음식을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밥으로 연명했던 충렬부인 유씨는 지하에서 남아를 출산합니다. 이 출산하는 장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EBS에 나와요. 자, 그러나 금년에 의해 금섬이 충렬부인 유씨를 대신해 죽은 것을 시모양 씨가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알게 되죠. 시체가 임신을 안 했는데, 그지? 자, 금섬의 부모와 월매를 잡아들여 고문을 하지만 끝내 자백하지 않아요. 이 월매는 그 강도 높은 고백에서 자백하지 않으려고 혀까지 깨물어버려요. 말을 못하게 돼요. 아예. 이 부인은 기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굶고 있게 되는 거죠. 애 낳는데. 자, 이제 누구 나와야지, 이제? 정을선 빨리 나와야지, 이 자식. 그지? 마음에 드는 놈은 아닌데, 나와야죠. 대성을 거두고 축하연을 베풀고 있던 정을선은 유치원에게 누명을 썼다는 꿈을 꾸게 되고, 또한 호철로부터 유치원의 서신을 받게 됨으로써 집으로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복록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도망하였고, 금년이를 찾아가지고 강도 높은 고문을 합니다. 자백 받아내죠. 자, 을선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겠는데 자기가 완전히 해결을 못해. 왜? 자기 부인은 왕족이잖아. 그지? 사건의 주모자가 왕족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황제가 처음에는 조부인을 참아도록 해요. 이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바꿔가지고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사약을 내리면 최소한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
금년이는 당연히 참소하게 합니다. 금섬은 충렬문에 세워지고 부모는 속량하게 해주었고, 속량이 뭔지 알지? 노비한테 돈 주고 신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자, 후에 유부인이 정을선에게 월매를 종첩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정을선이 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월매는 남자 주인공의 첩까지 지위가 상승됩니다. 자, 갈등 구조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갈등의 첫 번째 계모와 유춘연의 갈등. 그러니까 계모와 전처 소생 간의 갈등. 아주 전형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계모에 의한 부정 누명이 씌워지고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딸린 갈등으로는 유춘연과 정을선의 갈등이 있죠. 이 정을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을선의 의심으로 혼인이 파괴되고 결국 유춘연이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조력자로서 유모 내외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거. 이게 이제 큰 특징이죠. 해결은 결국 정을선이 못하고 천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죠. 그렇죠? 갈등 두 번째는 이제 처첩 간의 갈등이죠. 유부인과 조부인인데, 처첩 간의 갈등. 사실 처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처가, 유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가, 조부인이 이제 졸지에 첩이 됐어요. 그래서 조부인이 원비와 잉태 문제로 유부인에게 부정한 누명을 씌우고, 결국 옥중고초 및 동굴 속 해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조력자로서 금성과 월매의 충정과 활동이 아주 두드러져요. 그죠? 금성이는 얼굴을 짓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목숨까지 내놓고, 월매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혀까지 깨무는 이런 충정심을 보입니다. 이런 조력자들은 고전소를 통틀어가지고 얘네들밖에 없어요. 대단한 애들. 문제 해결자는 사실 이제 정을선이 내막은 밝혔는데 천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해결을 하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소설들은 전부 무능한 가부장이나 가부장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일어나죠, 사실. 반복돼서 일어나고 아주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 제3의 이제 가부장을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해결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죠. 그죠?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냐? 이 소설은 그래도 나은 편이야. 사시남정기 보잖아. 사시남정기 보면 교시 있잖아. 나중에 참하거든? 참해. 그리고 사시가 원래 이나라고 남자애가 있어요. 자기 소생. 근데 얘가 죽은 줄 알아. 처음에는. 죽은 줄 알고 유연수한테 첩을 드리라고 합니다. 유연수는 다시는 첩 안 드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거의 강권해가지고 결국 첩을 드려요. 아니 그 개고생을 하고 황당해요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살아 돌아오거든 얘가. 이나라고 그 원래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 돌아오거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그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야 착하고 그러겠지, 첩으로 들어온 애가. 그것과는 무관한 문제, 이거는. 그것과는 무관한 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의 소설들은 우리가 당시의 가부장 사회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들인데, 여기 이제 짬뽕으로 나온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 잘 받으십시오. 중요한 소설이에요. 됐지 얘들아? 자, 그 정도 하고 다음으로 가자. 자, 일단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이 문제는 이제 너희 거에 없어. 내가 만든 문제니까. 읽어보자. 노씨는 유춘연과 정을선의 혼담이 오가기 전부터 유춘연을 살해하려고 했다. 맞아? 아니지? 이 혼담 시기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살해하려고 하는 거는 딱 혼담이 오가는 시기예요. 그때부터. 정을선은 노씨가 유춘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보낸 자객을 피해서 달아냅니다. 맞아? 아니죠? 전직 아쿠아맨이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용감하게 나가요. 칼 들고. 그런데 얘가 없으니까 지 화를 못 참고 나가버린 거지. 도망간 건 아니야. 유춘연의 영혼은 정을선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자 이를 수용하고 용서하였다. 아니죠?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죠? 용서 안 해요. 황제 치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부장 질서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죠? 정을선은 호철의 긴급한 전원을 받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집으로 달려왔다. 맞아? 아니죠? 아까 대승을 거두고 축하연을 하는 와중에 호철이 왔다고 했어요. 됐죠? 그럼 5번이 답이겠네. 유춘연이 조부인에 의해 누명을 쓰자
그의 시비인 금상과 월매는 목숨을 걸고 조부인의 목숨과 잉태한 아이의 목숨을 지켰다. 이게 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제로 해가지고 쓴 논문도 되게 많아요. 조력자들의 활약상만 가지고 요 작품을 분석한 그런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